겨울이 깊어지던 1870년대, 얼어붙은 듯 고요하고 혹독한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바다 위의 절벽처럼 솟구친 거대한 파도들이 소리 없이 일어나 길고 가느다란 목선 위로 무겁게 내리쳤다. 살을 내는 영하의 기온 속에서 얼음은 조용히 돛대와 밧줄, 그리고 선체의 모든 작은 부분에까지 단단히 달라붙었다. 사람의 숨결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곧바로 사라져 차가운 공기 속에서 희미한 연기처럼 덧없이 흩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버텨냈다. 자연이 예고 없이 몰아치는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현대의 인간이라면 몇 시간도 견디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은 살아남고 싸워나갔다. 밀폐된 공간도 피할 수 있는 쉼터도 없었다. 인간의 몸과 북쪽에서 밀려오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막아줄 경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놀라운 사실은 그 배 위에는 불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몸을 녹일 불꽃도, 연기도, 어떠한 인공적인 열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왕의 배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힘이나 억지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 배를 설계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현대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뒤흔들었다. 주요 유적지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견들은 조용히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다. 바이킹들은 결코 배 위에서 불을 피우지 않았다. 난방도 열원도 없었다. 이것은 결핍이 아니라 의도된 선택이었다. 편안함이 아닌 생존을 우선한 결정이었다. 바로 그 선택이 그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고 영토를 확장하며 머나먼 땅에 도달하게 만들었다. 이 사실은 현대 영화가 종종 간과하는 진실이다. 모든 것은 매우 단순한 원리에서 시작된다. 인간과 불은 목선 위에서 안전하게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나무로 만들어지고 송진과 타르가 스며든 밧줄로 결합된 배는 단 하나의 작은 불꽃으로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바로 고대의 배들, 수세기를 견뎌온 침묵의 증인들이다. 로스킬레에서는 5척의 스콜데레브 선박이 거의 1000년 동안 차가운 진흙 속에 잠들어 있었다. 바이킹 선박 박물관에 의해 정밀하게 발굴된 이 배들에서 연구자들은 물통, 도구, 평형 유지용 자재 등을 발견했지만 난방 장치나 불의 흔적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침묵은 다른 발견에서도 반복된다. 서기 890년경의 대형 선박에는 완전한 물 저장 시스템이 존재했지만 조리 장비는 전혀 없었다. 심지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트레스타에서 진행된 최신 지표 투과 레이더 조사와 첨단 스캐닝 기술에서도 선박 내 화기 사용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고대 문헌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노르웨이의 법전인 그라가스에는 요리 담당자가 하루에도 여러 번 육지에 올라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결코 배 위에서 조리를 하지 않았다. 사가 문헌에서도 제비뽑기로 요리 담당자를 정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은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서까지 작은 불조차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가져올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이킹 선박은 나무, 송진, 동물성 섬유, 그리고 틈을 메우는 타르 등 쉽게 타는 재료로 이루어져 있었다. 단 하나의 불꽃만으로도 배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배에는 완전히 밀폐된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다. 불을 통제할 벽도, 단열 구조도, 보호장치도 없었다. 해양공학 연구에 따르면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배 전체가 4분도 채 되지 않아 완전히 불타버릴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 더 가혹하지만 더 안전한 길을, 자연에 맞서 싸우는 대신 완전히 적응하는 길이었다. 그것이 바로 바이킹의 진정한 생존 철학이었다. 그들에게 있어 얼어붙은 태양 한가운데서 맞이하는 최후의 날이라는 가능성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불이나 어떤 인공적인 여론도 없이 차가운 바다 위에서 몇 주씩이나 생존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기존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그린란드의 헤리오르프스네스에서 발견된 직물 유물들은 습기에 젖어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앗대도로 정교한 다층 의복 시스템을 보여준다. 바이킹들은 단순히 옷을 만든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목적, 방풍, 보온, 습도 조절에 맞춰 개별 소재를 발전시켰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그들의 일상적인 습관에 있었다.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지만 생존에 직결된 의식과도 같은 행동이었다. 매일 아침 그들은 소매 끝을 바느질로 봉합하여 거의 완전히 밀폐된 보호층을 형성했다. 기록에 따르면 여성들이 뼈로 만든 바늘과 특수한 실을 사용해 전사들의 의복을 꿰맸다. 필요할 경우 전투 직전에 그 바느질을 풀거나 잘라낼 수 있었다. 작은 행위였지만 생존 시스템의 핵심 요소였다. 그린란드의 여러 묘지 유적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겨울용 의복, 늑대 털과 다양한 동물 모피, 그리고 소매 끝에 남겨진 뚜렷한 흔적들은 모두 계산된 보온 기술을 보여준다. 그들을 살린 것은 불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와 혹독한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였다. 얼음 같은 침묵이 흐르는 세계 속에서 그들은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불꽃보다도 더 멀리 그들을 이끌었다. 바이킹의 다층 의복 시스템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각 층이 긴밀하게 결합된 하나의 완전한 메커니즘이었다. 그것은 몸을 둘러싼 미세 기후를 형성하는 구조로 현대 과학조차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한 개념이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의복이라 해도 길고 차가운 밤 동안 휴식을 취하며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큰 도전이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이킹의 가장 영리한 해결책 중 하나가 발휘된다. 영화에서 흔히 묘사되는 장면, 차가운 바람 속에서 혼자 잠드는 전사를 떠올려보라. 그러나 실제는 훨씬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었다. 바이킹들은 집단 수면 방식을 사용했으며 이는 여러 역사 기록에 명확히 남아있다. 그들은 공동 휴식 공간을 만들고 방수 기능을 가진 특수한 침낭을 사용했다. 배치는 매우 체계적이었다. 두 사람이 하나의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누워 체온을 공유했다. 이러한 이중 침낭은 편안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설계된 것이었다. 두 몸이 좁은 공간에 함께 있을 때 열은 유지되고 증폭된다. 인간의 체온을 활용함으로써 내부 공간의 온도는 외부보다 섭씨 10도에서 15도까지 높아질 수 있었다. 생존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차이다. 더 나아가 이 시스템은 과학적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선원들은 교대로 잠을 잤다. 한 사람이 자리를 떠나도 그의 체온은 일정 시간 남아 있었고 다음 사람이 그 따뜻해진 공간을 이어받았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산된 시스템이었다. 그 안에서 모든 세부 요소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작동했다. 바로 생존이었다. 선실은 거의 완전히 차갑게 식는 일이 없었다. 휴식 공간의 배치는 바이킹들이 현대 과학이 명명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열역하게 원리를 놀라울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선원들은 습기와 오물이 쉽게 쌓이는 선저 잔디에서 잠을 자는 것을 피하고 대신 노 사이에 쌓인 평형석 위쪽과 같은 더 높은 위치를 선택했다. 그곳은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열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프로스트 프로스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배 전체를 덮는 거대한 덮개와도 같은 역할을 했다. 그것은 열을 가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폐쇄된 공간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바다 위에서는 가장 가난한 바이킹조차도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곳에서는 언제나 생존이 모든 사회적 구분 위에 놓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에너지가 불이나 조리에 의존하지 않는 식량에서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바이킹들은 혹한 환경에 완전히 적응한 독특한 영양 체계를 발전시켰다. 고고학적 증거는 이를 명확히 뒷받침한다. 해대비에서는 다양한 식품 가공 및 보존 기술이 확인되었다. 생선과 해산물은 몇 달 동안 보관할 수 있었고 발효된 곡물로 만든 단단한 빵은 거의 부패하지 않을 정도로 높은 내구성을 지녔다. 조개류는 출항 전에 미리 익혀식힌 뒤 보관되어 항해 내내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었다. 아이슬란드의 사과 문헌, 특히 이슬랜딩 아소글에서는 더욱 정교한 식품 처리 방식이 묘사된다. 해산물은 버터와 소금과 함께 조리된 뒤 식혀져 고농도의 영양 혼합물로 만들어졌다. 이 혼합물은 그대로 섭취하거나 물에 풀어 먹을 수 있었으며 하루 1000에서 3000kcal를 제공하여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생존을 가능하게 했다. 해저 발굴은 이러한 저장 시스템의 규모를 보여준다. 건조 생선, 단단한 빵, 발효 유제품 등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다양한 식량이 발견되었으며
모두 조리 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교한 시스템은 바다 위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 기원은 육지에 있었다. 최근 해안 지역 연구에서는 바이킹 선박이 자주 정박하던 촘촘한 중계 항구 네트워크가 밝혀졌다. 바이킹 선박 박물관의 연구 프로젝트는 노르웨이에서 뉴펀들랜드에 이르기까지 200곳이 넘는 유적지를 기록했다. 이곳들은 단순한 임시 정착지가 아니라 최대 50헥타르에 달하는 장기 거주지였다. 가족들이 거주하며 항해를 위한 물자를 준비하는 중심지였고 식품의 가공과 조리, 보존은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배 위에서는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는 작업들이었다. 고고학적 증거는 바이킹들이 고도로 발달한 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열을 잘 유지하는 산발이 주철 냄비, 효율적으로 설계된 화덕 시스템 등이 그것이다. 보르그의 장주택 유적은 공기 흐름과 공간 배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기술들은 바다에 나서는 순간 철저히 배제되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전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했기 때문이다. 바이킹들은 충분히 조리 기술을 배 위에 도입할 수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반면 다른 문화권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로마 해군은 전투 중에도 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화덕과 격벽을 갖추었고 비잔틴 제국은 연기를 제어하는 굴뚝과 분리된 조리 시스템까지 발전시켰다. 이 차이는 기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철학의 차이였다. 바이킹들은 일시적인 편의보다 절대적인 안전을 우선시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포함한 여러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그들의 항해 모델은 거의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불 없음, 난방 없음, 육지에서의 준비와 인간의 적응력의 전적으로 의존. 북방에서 현대적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지 때문이 아니라 기후 조건과 우선순위의 차이 때문이었다. 이러한 혹독한 현실 앞에서 바이킹들은 냉정하지만 정확한 결정을 내렸다. 난방 시스템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선박의 무게를 줄이고 공간을 확보하며 속도를 높였다. 기습 공격이나 빠른 철수 상황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 있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산된 선택이었다. 극한까지 단순화되었지만 최대의 효율을 이루는 생존 전략이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현대인 역시 비슷한 극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실험 고고학의 결과는 명확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2007년 시스텔리언이라는 배가 고대 바이킹 선박을 충실히 복원한 형태로 로스킬레에서 더블린까지 항해를 수행했다. 바이킹 선박 박물관이 상세히 기록한 이 여정은 선원 조직, 생활 방식, 항해 기술까지 모두 바이킹 방식으로 재현한 것이었다. 그 결과는 분명했다. 적절한 복장, 체계적인 협력, 엄격한 규율이 갖춰진다면 인간은 어떤 난방 시스템 없이도 장기간의 혹한 항해를 견딜 수 있다는 것이다. 모피 소재, 신체 활동 방식, 일정한 생활 리듬, 그리고 환경적 요소의 결합은 북유럽과 유사한 혹독한 조건 속에서도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했다. 그러나 생존은 단순히 신체의 문제가 아니다. 심리적 요소 역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50개가 넘는 바이킹 정착지에서 300점 이상의 보드게임 말, 주사위, 오락 도구가 발견되었다. 오슬로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바이킹들은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교류와 놀이를 지속했다. 이것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었다. 의도된 심리 전략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정신을 안정시키고 생체 리듬을 유지하며 나아가 심리적 열 발생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까지 유도한다. 현대 과학이 이제야 정의한 개념이다. 바이킹들은 이를 훨씬 이전부터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었다. 항해 계획조차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그들은 결코 무의미하게 자연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았다. 대신 날씨를 관찰하고 이동과 해안 접근의 최적 시점을 선택했다. 그들에게 생존은 영웅적인 도전이 아니라 이성으로 풀어야 할 문제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들이 서쪽으로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난방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것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대규모 고고학 발굴은 이를 입증한다. 바이킹 선박은 항해 중 결코 불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안전 전략이었다.
그들은 개인의 편안함보다 전체 선원의 생존을 우선시했다. 그들의 성공은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에서 비롯되었다. 불을 사용하지 않는 전략, 습한 환경에 대한 적응 기술, 체온 유지 능력,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된 해안 인프라와 보급 체계. 바이킹은 무모하게 고통을 견디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깊은 전략적 사고를 가진 해양 공학자였으며 대양을 횡단하기 위한 장기적 해결책을 구축한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북아메리카의 콜럼버스보다 수세기 먼저 도달했고 그린란드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이르는 광범위한 교역망을 구축했으며 바다의 힘으로 중세 유럽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의식적인 선택에서 시작되었다. 지붕도 없고 불도 없지만 생존에 최적화된 배를 사용하는 선택이었다. 상상해보라. 겨울에 찬바람이 옷 사이로 스며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난방을 켠다. 그러나 바이킹 선원들은 그 편의를 스스로 거부했다. 그들은 따뜻함을 찾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안락함을 우선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략적 효율을 선택했다. 개인의 편안함이 아니라 집단의 생존. 바이킹은 단순히 추위를 견딘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에 맞추어 삶 전체를 재구성했다. 사회 조직, 노동 분업, 전략적 사고까지 모든 것이 극한 환경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전환 편의에 의존하던 인간에서 자연에 완전히 적응한 인간으로의 변화, 이 거의 무적에 가까운 문명을 만들어냈다.